바스티유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되는데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는 이곳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죠. 우리에겐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드 파리로 익숙한 이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정말 장엄한데요. 이 웅장하면서도 숙연한 분위기가 역시 노틀담 대성당 나와요. 이 성당은 정말 프랑스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04년 12월 2일 날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의 시골뜨기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프랑스인의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의 지배자로 비상하게 됩니다. 코르시카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결국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친 나폴레옹.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흔적들을 쫓아 베르사유와 말메종을 거쳐 퐁텐블로로 향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 태영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했던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찬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거대한 규모하며 이 지금 들어가는 문 앞에 황금 창살에 번쩍이는 이 위엄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정말. 루이 14세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만든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정치, 문화, 사교의 중심지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권력을 상징하듯 왕가의 문장이 달린 궁전의 정문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정말 이 방들의 화려함이라는 게 바로크적인 거대함과 로코크적인 섬세함이 합쳐져서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오늘날 서구식이라고 부르는 건축, 실내 디자인, 가구, 조명 등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정말 화려한 방인데 이 방이 바로 왕비의 침실이네요.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도 바로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의 흉상도 있네요. 그녀는 베르사유 궁전을 얘기할 때 루이 14세와 함께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각각 17개의 창문과 거울이 장식하고 있는 이 방은 궁정 의식을 치르거나 외국 특사를 맞을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울과 이
창으로 이 공간을 장식한 데는 빛을 쫙 빨아들여서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내가 태양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장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질서와 법칙이 집약된 에티켓을 귀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했던 루이 14세. 어찌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화려했던 궁정 생활은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절대 왕정도 정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불과 74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참 잘 나타내주는 방이 바로 이 거울의 방 옆에 있는 아폴로의 방입니다. 보면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루이 16세의 초상화가 같이 걸려 있거든요. 왕권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군주가 된 루이 14세와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절대왕정을 멸망의 길로 이끈 루이 16세. 결국은 상속되는 것은 왕관뿐이지 권력과 권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절대왕정의 치명적인 약점은 왕이 무능하다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눈앞에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대관식 그림이 걸려있네요. 이 그림에는 약간의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황제 나폴레옹이 왕관을 높이 들어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황비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뒤에 있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나폴레옹이 왕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 직접 쓰는 거거든요. 본인은 하느님의 은총이나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황제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위였어요. 근데 그게 이 화가한테는 부담이 됐던 겁니다. 교황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마치 황제가 황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 방은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프랑스의 작은 역사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33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자그마치 7개가 나폴레옹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역사에서 특히 전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오스트리아에서 대승을 거둔 바그람 전투와 천하무적의 프로이센 군대를 대파한 예나 전투 등은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는 전쟁인데요.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황제가 된 사나이 나폴레옹은 정광석화처럼 유럽 전역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프랑스 절대왕정이 잉태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Hello. Hello, sir. Bonjour. Bonjour. Bienvenue. Welcome. Nice to meet you. 중국, 터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프랑스 요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평가받게 된 건 궁중 요리의 영향이 큽니다. 절대왕정을 꽃피운 루이 14세 때부터 화려해진 궁정 문화는 요리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그로 인해 프랑스 요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카트리네 드 메디치가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적 식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 예의 범절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루이 14세 때 절정을 이루는 절대 왕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요리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 어떤 귀족들 사회를 규범하는 스탠다드로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한 것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냅니다. 유럽의 왕실들이 프랑스 궁정 문화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 요리의 깊은 맛 때문이 아니었을까요?